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지퍼라는 새로운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직 이 팀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많지는 않지만 어떤 팀인지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부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백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 쓴 부분도 있는데, 잘 쓴 부분은 상당히 잘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해요. 안 된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못된 부분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P2P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인 프로젝트라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찰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 P2P 비즈니스를 블록체인화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전통 금융기관의 문제점과 P2P 금융사업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 됐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저희가 이해해야 되지만 지퍼라는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P2P 금융사업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P2P 금융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전통적 금융기관의 문제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금리가 한 10에서 그러니까 한 7에서 10%, 한 7에서 한 15% 정도가 지금 중금리 정도 시장이라고 본다면, 현재 한국에서는 원래 그 시장이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게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정도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원래 1금융권인 은행은, 그러니까 금리가 정해지는 것은 세 가지로 정해져요. 첫 번째가 조달금리, 신용금리, 운용금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대출금리가 되는 거예요. 조달금리는 돈을 가져오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금융권을 예를 들어 봅시다. 1금융권을 예를 들어 보면 은행은 돈을 받을 때 정말 낮은 이자를 줘요. 저희가 은행 예금 넣어봤자 1% 미만으로 대부분 주잖아요. 1%대. 1%대가 조달금리예요. 은행 기준으로 하면. 신용금리는 디폴트, 즉 부도가 날 확률이에요. 근데 1금융권은 신용등급 1등급한테만 대출을 해줘요. 그 1등급이 파산이, 그러니까 대출을 못 갚을 확률은 0.004%인가? 거의 0에 굉장히 수렴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용금리를 거의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1금융권은. 그리고 운용금리는 직원들 월급 주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운용금리를 거기다가 2%나 3%를 붙이면 대출 몇 프로 해주냐? 뭐 2% 해주거나,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많이 받으면 한 4%, 그러니까 2에서 4% 정도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은행인 거고, 이 은행은 원래 신용등급 1등급한테만 대출을 해줬었어요. 현재는 약간씩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은행이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원래는 거의 바로 뭐 저축은행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대부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경우는 저축은행인 경우에도 영금리가 갑자기 20% 이상으로 뛰어버려요. 대부업까지 가면 사실 거의 최고 법정 최고 금리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해서 사실상 이 중금리 시장이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고 신용등급이 1등급이 안 되는 그 중간 분들이 대출을 받기에 굉장히 애매했었어요. 은행에서는 안 해주고 다른 데서 빌리자니 너무 금리가 높고, 그래서 처음 생겼던 게 P2P 금융산업이었어요. P2P 금융산업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뜨기 전에 가장 최근에 핫했던 아이템인 거는 맞아요. 그랬는데 보면은 P2P 같은 경우는 조달금리를
남한테 받잖아요. 그거를 한 7% 정도를 줍니다. 개인한테 7%를 주고, 신용금리는 디폴트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도를, 그 3, 4, 5등급은 대출을 해주면 무조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걸 전제하에 짭니다. 대신에 한 명한테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 대출 폭을 넓혀서, 그러니까 한 명한테 대출 안 해주고 뭐 100명한테 해주고 10,000명한테 해주면 그 부도가 날 확률이 수렴을 하겠죠. 그 수렴을 해서 부도가 날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대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운용금리까지 합쳐서 대략 대출을 뭐 10%에서 14% 정도의 퍼센트로 대출을 해주는 게 P2P 금융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커졌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뭐 대부업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고 채권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쪽에는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서 일반인들보다는 약간은 더 아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가까지는 아닙니다. 이 정도가 이제 P2P의 백그라운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P2P를 좋아하는 거는 제가 블록체인을 좋아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통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요. 매우 낮아서 블록체인에 어떻게 이 블록체인이 현대의 전통 금융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한 거고요. P2P도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선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P2P도 좋아했었고 현재도 좋아하고 있고요. 블록체인도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퍼에서는 P2P 금융도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해요. 실제 맞아요. P2P가 실질적으로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아요. 되게 많은 업체들이 생겼고 그 업체들이 경쟁을 거쳐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은행들도 약간씩 이 중금리 시장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P2P 시장이 핫할 때보다는 한국에서는 한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또 다르지만 한국 한정으로는 조금 아주 활발할 때보다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막 체감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돌파구를 열겠다라는 게 지퍼팀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미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사업체를 굴리고 있는 곳이 모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사업이 어려워서 만들었다라는 거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퍼는 P2P, 한국 B2P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얼라이언스 파트너인 P2P 대출업체가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드레이트가 있고요. 펀다가 있고, 올리 펀딩이 있고, 핀다가 있고, 투게더 펀딩이 있고, 칵테일 펀딩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정말 덩치가 크다 하는 곳은 투게더 펀딩이 제가 알기로는 이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서는 여기랑 테라 펀딩 두 군데가 양대로 거의 제일 비슷하게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개인 신용 쪽에서는 랜딧이랑 8%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분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거의 팀원들이에요. 그래서 올리펀딩 CEO분이 CEO고 미드레이트 CEO분이 코파운더, 이분도 CEO네요. 공동대표네요. 그 다음에 펀다 CEO가 CSO고, 이렇게 대부분 여기에 이제 미드레이트와 핀다 그리고 올리펀딩 이 세 개 팀이 가장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팀을 짰고요. 그 외에 다른 얼라이언스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랜딧이나 8%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 P2P 금융협회도 우리가 처음에 모여서 처음에 만들었고 회원사를 늘려서 현재는 모든 P2P가 다 들어와 있다. 지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서 판을 ICO를 하고 판을 좀 키워놓으면 다른 얼라이언스들을 우리가 다 친하기 때문에 쉽게 모집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본인 회사의 레퓨테이션도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상당히 모험이에요. 특히 P2P에서 뭐 랜딧이나 8%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이 높고 회사 매출로 봐서도 현재 지금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전을 굳이 블록체인으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는 성향이라면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ICO가 성공적으로 된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더 큰 회사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은 아직 그런 회사가 들어가 있지 않다. 나중에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때 투자하는 게 더 하이 리스크지만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다. 아직 얼라이언스가 부족한 거 지금도 사실 되게 많은데 한국 P2P 협회가 총괄한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게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했어요. 사업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초창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거지만 사업이 잘 됐을 때는 그냥 서로 수익금이 다른 거고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먼저 들어간 분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지퍼 같은 경우는 P2P에서 초창기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체를 잘 이끌어온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그중 3회사가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총 현재로서는 뭐 7개 얼라이언스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P2P 연합체가 만드는 ICO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일반적인 ICO 치고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아니다.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것도 창업을 한번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새로운 재창업을 한다 라는 면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한번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거기다가 본인들이 잘 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블록체인을 올리냐 라는 질문에서 이 백선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랜딩 클럽이 어떻게 보면 P2P의 시초였어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대기업으로 성장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됐는데 이 랜딩 클럽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이 분산 투자를 146개 이상의 채권에 분산할 경우 아무리 많은 부실 부도가 나더라도 수익률이 0%보다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46개가 지나가면 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 채권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의 숫자를 늘릴 방법은 어떻게 될까? P2P 업체를 여러분들이 찾아갈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회사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큰 플랫폼을 만들면 채권의 숫자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겠는가? 라는 데서 출발한 게 지퍼예요. 그 채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럼 채권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국내에서 P2P 협회들이 P2P 이 회사들이 합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국제적으로 여러 P2P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 결국은 이제 뭐 솔트라든가 핀트럭스나 비슷한 얘기지만 이 비슷한 내용을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가 나올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핀트럭스가 약간의 이득이 있었다면 이쪽 회사는 이미 P2P에서 많은 경험을 갖춘 곳들이 모여서 만든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퍼 쪽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 금액도 전 핀트럭스에도 투자를 했지만 지퍼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예요. 금액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올릴 거예요. 지퍼는 이미 이제 투자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은 프로젝트라서 이제 그런 거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지퍼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기준 자체는 거의 핀트럭스랑 똑같아요. 전 세계에서 P2P 업체들을 얼라이언스에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금이 있는 채권사들,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얼라이언스로 계속 맺어서, 근데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얘네들이 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올리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 양측 다 올리면 이거를 대출 상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개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무슨 뭐 알파 매장이 있다고 칩시다. 알파 매장은 식당인데 장사가 잘 안 돼요. 더러워요. 근데 그 알파 매장이 지퍼에다가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대 입구에 사는 뭐 형기씨가 알파 매장을 자기가 지나가면서 몇 번 봤어. 근데 거기가 너무 더럽고 사장도 마음에 안 들어요. 불친절하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얘네가 장사가 망할 것 같아. 근데 이건 동네 주민 아니면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한 번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 맨날 보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의견을 막 적어가지고 지퍼에 올려요. 그런 경우 이 대출 금리가 이 사람이 이 의견 때문에 확 오를 수도 있고요. 혹은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지퍼를 들고 있는 투자자 당신들이 하면 그 대가로 지퍼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채권을 분산해가지고 뭐 해외 부동산의 5%, 뭐 한국 식당 같은 거에 뭐 5%, 개인 신용, 한국의 개인 신용에 뭐 10%,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좀 위험한 개인 신용에다가 10%, 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100%를 짜요. 그래서 그걸 올려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되게 괜찮아.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준 사람도 수수료를 중간에 자기가 받는 거예요. 당연히 대출해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수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약간 채굴같이, 실제 채굴이 되는 건 아니고 수수료에서 다 깎이는 금액이지만 다 그렇게 본인들이 보상을 받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출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게 다 거래가 가능한 아주 큰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친한 곳들이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P2P들을 우선적으로 이 파트너사로 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왜냐하면 그쪽이 아무래도 훨씬 더 고이율 P2P 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파트너사를 합류시키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 아까 장점을 얘기했으면 단점을 얘기해 봅시다. 단점 첫 번째, 파트너사가 현재 7개인데 이걸 몇 개까지 늘릴 수 있는가? 아주 냉철하게 얘기해서 해외에서 몇 개의 파트너사를 가져올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거예요. 아직 못 가져왔잖아요. 앞으로 100% 가져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은 하실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실 거지만 이미 한번 창업에 성공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돈을 갖고 도망가겠다 이렇게 생각은 저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팀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팀원들이 굉장히 고학력의
고학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카이스트 응용수학과를 나오셨거나 MIT MBA를 하셨거나 서울대 전기공학부, 뭐 고려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괜찮은 학부를 나왔고 본인들의 그 레퓨테이션을 걸고 어떻게 보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스캠일 확률은 저는 아예 배제를 하고 있어요. 0%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문제는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에서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 참여자를 모으는 게 중요한데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얼만큼 늘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핀트럭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근데 핀트럭스보다는 여기에 장점은 이미 더 대출을 하고 있던 곳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되더라도 이 7개는 이 지퍼를 통해서 계속 대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7개 파트너사는. 그리고 이 파트너사들이 한번 P2P 금융협회란 큰 협회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지금 회원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회원사만 다 가져오더라도 이게 지금 수십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다 들고 오더라도 이 지퍼가 현재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번 해봤던 걸 다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좀 높겠다 라는 게 투자적으로 이제 이런 장점, 이게 단점을 얘기한다 보니까 또 장점이 됐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 그다음 두 번째 단점,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문제인데, 국내법상은 뭐 이걸 대법이라고 치지만 실제는 채권을 파는 형식이라서 금융법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토큰 이코노미 위에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도 해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P2P 협회사가 뭐 일본에 무슨 뭐 주택은행이 들어갔다, 뭐 저축은행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뭐 SBI가 들어왔어요, 협회사로. SBI는 뭐 돈이 엄청 많아요. 어차피 돈을 받아봤자 일본은 돈을 받을 때 마이너스, 이자를 오히려 마이너스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달금리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엄청 와, 돈을 내가 받는데 오히려 거기다 돈을 추가로 더 받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수수료도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퍼 토큰을 바꿔요. 지퍼 토큰을 바꿔주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다가 빌려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막 강의도 듣고 막 이랬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자가 연이율이 50%가 넘어요. P2P 대출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거기 사람들은 개인 뱅크 어카운트가 없어요. 개인 은행 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업밖에 못 가요. 근데 대부업보다는 P2P가 대출 금리가 훨씬 낮아요. 근데도 50%가 넘어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 프라이팬 세트를 많이 산대요. 그 결혼 선물로. 그게 혼수인데 프라이팬 세트가 한 20만원 정도 한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원을 한꺼번에 못 내니까 이런 P2P 업체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은 다음에 20만원을 30만원을 갚는 거예요. 5만원씩 6개월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이 돈을 먹고 도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는 이게 각 개인 나라별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에 있는 자금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환법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래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거래소의 문제로 생각하면 단순히 거기서 이자를 벌어서 좀 더 비싸게 들어와서 지퍼를 더 많이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거래소 기능이다 라는 식으로 판결이 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그 나라에서
어쨌든 돈을 벌어간 거다 라는 식의 입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외환거래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은 각 나라의 로펌과 어느 정도는 연결을 해서 알아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만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퍼가 이제 해외 쪽으로 파트너사를 늘려갈 때 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이긴 해요. 해외 파트너사가 하나도 안 생기면 이런 걱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겠죠. 뭐 이런 거고.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차입자가 있고 정보 제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자, P2P 금융업자, NPL 매입 약정자, 그다음 지퍼위원회가 있고요. NPL 매입 약정자는요, 뭐냐면 여기 보면 미드 레이트를 봅시다. 연체율 0%, 부실률 0%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3, 4, 5등급한테 하는 대출은 부실과 연체가 안 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조건 날 수밖에 없거든요. 0%를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광고를 위해서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드냐? 물론 광고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드냐? 이게 90일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기에 원래 퍼센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90일이 넘기 전에 이거를 NPL한테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누가 빌렸어요. 연이율 20%로. 그러면 지금 이자가 해가지고 이게 1200만원이 됐다고 칩시다. 12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중간에 뭐 갚기도 했었으니까 한 1100만원이 됐다고, 1000만원까지 뭐 해가지고 뭐 이자랑 원금 합쳐서 1000만원이 그대로 됐다고 해요. 근데 연체가 돼가지고 90일이 넘었어요. 90일이 되려고 해. 그러면 한 89일 때쯤 NPL한테 파는 거예요. NPL한테 우리가 1000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니네한테 한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 NPL은 추심자예요. 그러면 이 추심자가 그때부터 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P2P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추심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부업으로 처음에 빌렸다면 이자가 훨씬 세기 때문에 추심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심의 강도가 강하다보다는 추심을 해도 갚기가 훨씬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P2P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어쨌든 이걸 NPL을 넘겨도 금리 자체는 그대로거든요. 금리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갚는 것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다. 대신 이게 법적으로 보면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복리 이자가 아마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연체된 건 빨리 안 갚으면 문제가 되게 커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가능하면 대출을 안 받는 게 좋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대출을 안 받는 사회라는 것은 현대 금융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이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면 당신이 그 일이 당신한테 일어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아직까지 대출을 받을 만한 일이. 그래서 이게 이거는 그냥 팩트 설명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자가 있고요. 총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 총 다 설명은 된 거고, 대출은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냐, 학생들을 위한 대출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은 SNS 활동, 주변 친구들이 평가를 해줄 수도 있죠. 학교나 학점이나 이런 평판들도 다 이 금리를 조정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소상공인 대출에서도 매출을 포스로 뽑는다던가, 실제로 여기서 펀다가 아마 그럴 거예요. 펀다인가? 핀다. 이거는 개인 금융장품입니다. 펀다가일 거예요. 펀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월 매출이 카드기에 찍혀요. 그 카드기 정보를 뽑아와가지고, 여기는 3천만원 매출이 저번 달에 3천만원인데 이번 달에 5천만원이 됐다. 여기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하려면 여기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치 매출을 본다던가, 이게 그러니까
창업을 한 다음부터 매출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매출을 해주는 데가 펀드인데 그런 거를 매출 패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의 성장세, 유행 민감도, 블로그 평판 이런 거는 이 지퍼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퍼는 플랫폼만을 해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각각 하는 거고 저희가 만약 저희 주변에 있다면 고객 평판으로 이런 식으로 정보 제공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중간 정보의 가치에 대한 지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퍼고, 결국 백서는 이 지퍼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고 팀원들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어드바이저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드바이저도 봅시다. 어드바이저는 여기 보면 데일리금융그룹 대표이사님이 있고, 데일리금융그룹이 아이콘이라든가 코인원을 가지고 있죠. 미래에셋 증권, 그러니까 뭐 금융권에 계셨던 분이고, 이분은 뭐 벤처캐피털에 계셨던 분 같고, 데일리금융그룹 CEO 계셨고, 이분 아이콘 재단 카운슬 멤버고, 이분은 뭔지 모르겠네. 엑센트리 매니징 디렉터가 무슨 직장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빗썸 전 CIO가 계시네요. 골든치 자산운용, 이분도 뭐 금융 쪽인 것 같고, 이분은 기술 쪽인 것 같네. 그래서 어드바이저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 아닌가 싶고요. 유일한 문제는 기술 내용이 백서에 나와 있지 않다. 기술적으로 이 플랫폼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겠다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문제인데, 기술 백서가 제대로 돼 있는 백서가 전체 ICO 중에 몇 프로나 되냐 라고 한다면 1%에서 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술 백서 제대로 나와 있는. 그래서 기술 백서가 안 나오는 게 너무 큰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너무 기준을 높게 잡는 것 같고,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ICO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권유하진 않을게요. 근데 저는 투자를 할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할 거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P2P 대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이 업체들이 P2P 업체에서 얼만큼 큰 업체인지 작은 업체인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근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퍼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항상 ICO는 리스크가 높으니 그걸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